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돈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모두 돈 좋아하시죠? 예. 근데 이제 돈을 우리가 좀 철학적으로 보면은 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전부가 돈이 아니다 해서 돈을 좀 비하하는 그런 내용의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돈 벌기가 어렵고 그럼 돈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돈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돈은 필요한 거고 돈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민사소송의 약 한 95%가 돈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런 이제 돈이 원인이 돼가 발생하는 범죄 한번 볼까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돈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가벼이 얘기할 게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하고 행복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얼핏 보면은 이제 우리가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돈은 있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리학자 에드 디너나 로버트 디너 이 두 사람은 이제 긍정 심리학자인데 부자지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결론 내린 게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이제 그런데 다만 최소한의 부가 충족이 되면은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추가로 행복에 기여하는 돈의 가치는 좀 미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최소한의 부가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돈이 기여하는 부에 대한 기여는 상당히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역시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근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자, 돈은 정부만이 발행한다. 여러분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좀 계산 한번 해보세요. 이따 답은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게 두 번째 틀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은행에 돈을 꾸고 있지 않으니까 이자는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는 게요. 길 가다가 여러분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그 커피 요금 대금 속에 이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꿔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현행 통화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는 게 IMF 통계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한 10건 정도 이게 모든 나라에서 10개국 정도에서 통화위기가 이제 나오는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화제도가 제가 봤을 때는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고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일단 우리가 이런 영원히 지속 가능하지 않는 통화제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틀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이제 돈은 누가 발행하면 어떤 종류가 있는가 이게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죠. 우리 모두 좋아하는 현금이죠. 네. 이거는 전체 통화량에 유통되는 통화량의 한 3%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국은행이 발행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예금 통화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금 구자 속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진짜 돈이 아닌데 이제 일단 통용이 되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간주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따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근데 이 돈은요 누가 발행을 하느냐 하면 이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하고 돈을 꿀 때에 그때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업은행은 어떤 근거에 서 발행하는 게 아니고 그저 대출자만 있으면은 떼이지 않고 돈 꽂을 수 있는 장소만 있으면은
허공 그 컴퓨터에 숫자를 쳐넣어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은행의 예금 통화입니다. 민간의 상거래 이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 100만 원을 은행에 맡겼을 때 그 맡기는 순간부터 그 현금 100만 원 여러분들 소유가 아니고 법적으로 은행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받는 건 뭐냐면은 그 돈을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예금 통장을 가져와 가지고 현금으로 돈을 교환해 달라고 그러면 근데 교환해 주겠다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이거 진짜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금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은행 가서 현금 바꿔달라 그러면 은행 그날로 파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가지고 있는 현금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돈인데,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지불 준비금인데요. 이거는 물론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 용도는 우리 개인하고 이 기업, 이 민간은 이 돈을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의 결제 이용되고 그 다음에 상업은행, 은행만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 설명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준비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업은행이 준비금 1억을 보유하게 되면은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약 한 10억 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대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 돈을 꿔주는데 하나의 그 씨앗이 된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의 준비금은 이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건 지금 방금 제가 설명했고요. 두 번째로 은행 간의 결제 이용이 되는데 이거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만약에 A가 B한테 100만 원 송금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A가 B한테 그 은행끼리 바로 돈이 이제 가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A은행은 그 자기 그 거래은행 신한은행의 한국은행에 보면 신한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그 계좌에 마이너스 100만 원이 되고요. 그 100만 원이 우리은행 계정에 플러스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에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우리은행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100만 원 들어왔으니까 누구한테 돈을 이제 입금해 주라. 이렇게 해서 은행 간의 결제에 이용되는 게 바로 이 중앙은행의 준비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지금 100만 원을 저쪽 우리은행 계정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없으면 은행은 그날로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영업활동하는 이유가 파산을 면하기 위해서 이 중앙은행의 준비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확보를 하느냐 그 경쟁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시중은행이 이제 통화 발행을 아까 제가 97%에 해당되는 예금 통화는 시중은행에서 의해서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현금처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거는 시중은행이 무슨 재산이 있고 뭐 금이나 예를 들어서 뭐 달러나 이런 그 기조 그 준비금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시중은행은 그냥 허공 중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숫자를 쳐넣음으로써 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돈이 발행이 될 때는 그게 빚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꿀 때 돈이 발행이 되기 때문에 돈은 즉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이 대출을 갚으면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은 빚이니까. 내가 돈을 꿔서 갚으면은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들고 또 누가 돈을 꾸게 되면은 통화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불공평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임대 소득을 좀 올리려면은 악착같이 돈을 벌어가지고 부동산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은행이 이 돈을 임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컴퓨터에 숫자를 쳐넣으면 그게 돈이 되니까 좀 불공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은 대도시의 높은 건물은 전부 은행 소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직원들이 가장 월급을 많이 받고 대우가 좋습니다. 왜 그냥 바로
아무런 근거 없이 돈을 만들어 가지고 돈놀이 할 수 있는 게 은행이 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 위에서 돈을 만들어 국채 인수 이자를 받는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그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데, 시중은행은 이제 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시중은행은 통화 증발의 주범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통화량의 97%가 시중은행의 예금 통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화량이 계속 증가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저 과거 20년 동안에 맨 위에 라인 커브가 통화량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한 5.7배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근데 두 번째로 가격이 오른 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증권이고. 세 번째가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이 풀리는 속도가 이 물건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쏟아지는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되면은 물가 인상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캔틀런 효과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좀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그 서비스와 그다음 물건 살 수 있는 통화량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새로 돈 이제 통화가 증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통화가 증발이 되면은 물론 그 중에 일부는 투자를 통해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물건이 시장에 쏟아지는 속도에 비해 가지고 돈이 쏟아지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캔틸런 효과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돈이 풀린다고 해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돈이 시장에 돌고 돌아가지고 천천히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자, 이럴 때에 풀린 돈을 먼저 이용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이 누가 더 유리하냐? 당연히 풀린 돈을 먼저 사용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가격 물가가 오르니까. 이걸 캔틸런 효과라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이 효과 때문에 부가 풀린 돈을 나중에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다음에 지금 바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가 이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승자는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주주 및 직원, 그다음에 부유층이 되고, 여기 패자는 고정급을 받는 월급 생활자, 그다음에 연금 생활자, 빈곤층이 이제 그 피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로요. 여러분의 부가 어떻게 이제 그 수탈이 돼 갔냐, 그걸 한번 볼까요? 예. 맨 먼저 정부의 재정 적자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라는 거는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도 쓰는 돈이 많아서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 재정 적자를 이제 일으키게 되면 결국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재정 적자를 이제 발행하는 그 부채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금 부담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돈이 늘어나니까. 근데 상업은행이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대출해 줌으로써 통화가 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화가 발행이 되면은 역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뺏기는 측에 들어가지 말고 빼앗는 쪽에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풀린 돈을 먼저 쓰는 게 더 낫습니다. 나중에 쓰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통화 증발, 이런 현재 통화 제도 하에서는 통화 증발이 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이제 돈이 막 풀리면 경기가 아주 좋아진 것 같이 보이죠. 한동안 좋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경기가 쇠퇴하게 되면 불황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불황에 접어들면은 직장을 잃거나,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꿔가지고 부동산을 구입을 했는데 수입이 신통치 않아가지고 부동산 이자를 못 갚게 되면은 이제 경매 처분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부가 다시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의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아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가 오른 걸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1964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20원 했는데, 이제 오늘 현재 얼마냐면 5,000원 되거든요. 250배가 올랐습니다. 맨 오른쪽에는 제가 1984년에 우리 동네에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게 7,1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35배 오른 한 25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재 그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은 돈은 끊임없이 풀리기 때문에 풀린 돈을 먼저 쓰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때에 25년 전에 돈을 가진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이 아니게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현재 수탈적인 통화제도 하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해칭이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자산을 구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이자 얼마를 먹기 위해 은행에 예금해 놓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산 구입, 부동산이나 증권을 구입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펠링턴 효과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 현재 통화제도 하에서는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은 할 수가 없는데 호황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몇 년 지나서 불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냥 돈을 풀고 뭐 굉장히 경제적 프로모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그 경기가 좀 살아나면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경기가 하향으로 접어들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불황에 대비를 항상 하는 것. 호황 뒤에는 반드시 불황이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염두에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은행은 준비금이 부족하게 되면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자산, 금은, 귀금속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통화 증발만 성장 인플레이션 예상할 것. 이렇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죠. 그 정치권은 뭐 하루가 멀다고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막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지 수요가 증가되고 재정 적자, 그다음 통화량 증가,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은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소득의 부의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돈은 빚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통화량 97%가 여러분들 구자에 들어가 있는데 누군가는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물고 있는 게 현재 통화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통화제도를 좀 고쳐보자 하는 이런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류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여기다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언젠가는 개선이 돼야 되고 개혁이 돼야 될 과제입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되풀이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거는 복리이자입니다. 현재 통화 제도는 우리가 내가 은행에 돈을 꿔가지고 이자를 물다가 이제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누군가는 또 꿔가지고 또 이자를 물게 되니까 따지고 보면은 전체 통화량에 해당되는 그 이자가 그 복리에 의한 의자만큼 계속 돈이 부채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리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 강의를 끝내갑니다. 여기 리차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1769년에 자기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무슨 계산을 했냐면요. 1시링의 그 금화를 예수가 탄생했을 때 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 6%의 복리로 은행에 예금을 했으면은 그게 1769년에는 태양과 토성 사이 반경에 해당되는 공 있잖아요, 공. 구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제 이 원리금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리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리 제도 하에서 끊임없이 이자가 불어나고 그 다음에 이자가 불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은행이 돈줄을 죄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통화하고 이제 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상식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돈이 중요하지만은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또 그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